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는데 여기 들어오신 분도 계시구나. 어, 이명빈 선생님 지난 시간에 오셨는데 오늘 안 하죠. 그 하실 때 시간이 많이 요하는 거는 저한테 그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거 공자의 일생에 대해서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노노 강독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노라는 책은 공자님하고 공자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렇다면 공자의 일생을 모르면 논어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공자님의 일생을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논어란 책은 당시에 유행하던 격언 이런 것도 수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논어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자님의 말씀은 1%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자연 그대로. 왜냐하면 논어란 책이 보통 한 1000년에 걸쳐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양말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어머니가 양말을 하나 했는데 그땐 광목이잖아요. 그때 나이롱 양말이 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불에 태먹고 그래서 자꾸 하니까 자꾸 기어 있다 보면 나중에 양말 색깔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노노가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양말이 양말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노노는 약간 문헌에 의하면 한 750년 동안에 계속 수정이 돼요. 근데 사실은 제가 연구를 해본 바로는 아마 중국의 양나라 때 남조 시대까지도 계속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자님의 일생을 아시면은 논어를 보기 좋습니다. 다만 이건 있어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나 역사적 상황만 갖고 논어를 보시면 안 돼요. 왜냐? 논어에는 논어만이 지니고 있는 내적 논리가 있어요. 그걸 논어의 내적 논리를 보셔야 됩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전달해 드릴 수 있을지 그거는 제가 장담은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노노의 성립을 썼지만 그 노노의 내적 논리를 저는 발견했다고 생각하는데 제 스스로 반성해 보면은 아직도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의 전에 항상 그 말씀을 드립니다. 노노의 그 내적 논리를 아직은 제가 찾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아마 죽을 때까지도 못 찾겠죠. 제가 60년생인데 이순의 나이엔 들었지만 저는 70을 안 살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20대나 30대, 20대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42%, 52 지천명 이런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살아봤냐고. 안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한다는 거는 무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70이 되면 종심소욕 부르고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세안연우지 성백기우조라는 말 들어보셨죠? 세안도 이 책에도 이제 그게 있었어요. 세안연우지 성백지우조. 세상이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이 좀 이렇게 추워지니까 소나무와 뭐 잣나무, 전나무 이런 것들이 뭐 여전히 푸르다. 그래서 지조를 나타내는 거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세월 앞엔 장사 없는 거예요. 거기 말하는 조자가 조락하다는 뜻이에요. 인생은 공자님도 연세가 60대 후반에 가서는 결국은 조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여러 어르신들이 연세가 저보다 많으신데 그 젊었을 때는 혈기 있잖아요. 근데 세월 앞에 장사 없어요. 그게 이제 추사 김정희 선생이 세안도라는 걸 했다 그러는데 그 세안도가 그분이 55세 때인가 그때 이제 탄핵을 당해서 내려가잖아요. 추사 김정희란 분이 그 김정희란 분이 그 할머니가 옹주예요. 영조가 사랑했던. 그래서 예산에 가면은 추사 고택이 그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 경주김 씨 문중이 그 집안에 집을 만들 때 전국 각지에서 돌을 하나 갖다가 만들었다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 젊었을 때 호가 뭐예요? 추사 아닙니까? 사라고 하는 것은 관리란 뜻이고 추라고 하는 건 죽이는 거잖아요. 가을 추자니까.
그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이제 청나라에 가가지고 유리방에 가서 중국의 그 엄청난 학자들하고 토론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50이 돼서 이제 가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그때는 내가 젊은 시절이라 약했지만 지금 너희들하고 한판 붙어보자. 그리고 가는 찰나에 사신으로 떠나기 며칠 전에 탄핵을 당해서 제주도로 가는 거예요. 맨발로. 세안도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한진 교수가 이제 세안도 가는 길이라는 이제 시로 쓰는 거예요. 제주도 7월 달에 갔는데 아무도 안 찾아와요. 잘 나갈 때는 그렇게 그냥 그렇잖아요. 세상 인심이라는 게. 아무도 안 찾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이상적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려준 그림이 세안도라고 합니다. 세안연구의 선택지. 근데 제주도의 7월 달이 춥습니까? 춥잖아요. 결국은 거기서 추사도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주도에서 벗어나서 자기 고향 예산에 그쪽으로 와가지고 꿈을 바꾸죠. 뭘로 바꾸죠? 완당으로. 완당이라는 게 빗방 늙은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끝난 거예요, 이제 거기서. 그래서 그 세안연후지 성백지우조라는 게 그거를 사람들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후조라는 것은 끝까지 절개를 지킨다 그런 뜻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그 문장은 공자님이 68세, 67세 때 진나라 땅에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 그게 이제 공자님의 일생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걸 한번 보시죠. 뭐 이거 천천히. 이게 양이 좀 있는데 좀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이 공자님은 평민으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제가 일부러 했는데 사예요, 사. 사계층.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중국에는 천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후가 있어요. 제후가 있고 대부가 있고 사가 있고 이제 서인이 있잖아요. 이렇게. 서인. 근데 여기서 공자님은 이쪽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아주 그 뭐야 천한 집안 출신은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일찍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계층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사마천은 뭐라고 썼냐면은 다음 문장에 보시면 여기 이제 포인이란 말을 써놔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어이고 여기 보시면 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포이로 써놨다. 그래서 포이를 평민으로 제가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평민으로 태어나 죽어서 성인이 된 한 위대한 인간 이게 공자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평민으로 태어나 죽어서 성인이 된 한 위대한 인간의 이야기. 이게 논어예요. 이 진짜 공자의 일생은요, 드라마로 만들어졌어요. 드라마틱한 인게 어떻게, 이게 고아 아니에요. 공자 아버지도 누구지도 몰라요. 공자 아버지가 태어난 다음에 이게 이제, 보세요. 이제 여기서 이제 했는데, 여기 야비생이라는 걸 이제 있어요. 이 공자님에 대해서 여기 보세요. 어디냐면은, 여기에 이게 출생과 가계인데 보시죠. 공자는 노나라 창평해학 추업에서 태어났다. 그 선조는 송나라 사람이고 조부는 공방숙이다. 그 다음에 방숙이 백화를 낳고 백화가 숙량을 낳았다. 그리고 홀이 안씨의 여자와 야합을 했어요. 야합. 지금도 우리가 야합했다 그러면 천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공자를 낳았는데 뭐 어떻게 해서 뭐 기도를 해서 낳았다. 이 문장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는 게 이거예요. 공자는 인류의 스승인데 이 성인의 가계로는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비문에 보면은 그 사람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조상은 무슨 뭐 이조 판서를 하고 영의정을 하고 별의별 걸다 뽑습니다. 근데 공자에겐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선조는 공방숙이다. 공방숙이 백화를 낳고 백화가 숙량을 낳고 숙량을이 안씨의 여자와 그것도 야합을 해서 공자를 낳았다. 그 사마천이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거 의심을 해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마천인 당대는 공자가 성인으로 평가받던 시대인데 어째서 그 사마천은 이렇게 평가를 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했다고 보세요?
정 선생님밖에 아는 분이 없으니까 정 선생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드라마틱하게도 스토리텔링을 받는. 예, 이게 사람이요, 옷을 입을 때도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옷을 아무렇게나 입어도 돼요. 그래야 얼굴이 드러나. 근데 얼굴이 좀 잘 못생긴 사람은 옷을 화려하게 입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그 옷에 정신이 뺏겨가지고 그 사람 얼굴을 못 보는 거거든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화려한 것이 아니라 사마천이 이걸 쓴 거는 공자라는 인물을 드러내려고 그런 거예요. 공자는 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위대한 인물이 됐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출생의 비밀도 많이 있어요, 이게. 보세요, 이게. 출생의 비밀. 야합이생이라는 게 뭐예요? 일본 사람은 들에서 만나서 낳았다. 공자 어머니가 뭐 14살인가 13살이고 공자 아버지가 70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 엄마가 물심부름 잘못 가가지고 어떻게 자빠져가지고 그래서 공자를 낳았다. 이런 식으로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남자아이는 보통 한 8살에 치아를 갈아요. 전이를. 그래서 남자는 28이 16세에 뭐 몽정을 하고 88이 64세에 생리적 작용이 끝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자아이는 7살 때 치아를 간대요. 그래서 여자는 27이 14세 때 초경을 시작하고 77이 49에 끝난다. 근데 공자 어머니는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공자 아버지도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됐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조작된 거예요. 지어낸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을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출생의 비밀인데 공자 아버지가 이제 숙량을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뭐라 그러냐면 공자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죽었대요. 근데 아버지가 태어나자마자 죽었다는 것과 공자가 태어난 지 3년 뒤에 아버지가 죽었다는 거는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사마천은 공자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죽었다. 결국은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누군지를 누가 아느냐? 공자 어머니만 아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공자 아버지로 지목된 숙량을이라는 사람이 당시 노나라에서는 유명한 용사예요. 전쟁 영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혼모가 애를 낳았으니까 집안에서 추궁을 했을 수도 있죠. 애 아빠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둘러댈 게 없어서 누구였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공자님을 성인으로 보니까 유학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보면 안 되니까 하는 건데 의심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공자 어머니가 이제 뭐 무속인이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엉터리입니다. 왜? 분명히 여기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있잖아요. 여기에 안신여와 씨가 있는 거예요. 씨가 있다는 얘기는 사람인 거죠. 서인은 씨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백성민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거 있잖아요. 이게 안자잖아요. 안. 시력할 때 안, 눈안자잖아요. 근데 만약에 누가를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백성민이 되잖아요. 그죠? 간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이라고 하는 거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소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자 어머니가 씨가 있다는 얘기는 사족계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썩어도 준치다 하듯이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지만 그래도 사계층이었다는 거예요. 완벽한 이런 완전한 천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공자 공자도 여기 씨가 있잖아요. 씨가 있으니까 사계층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했는데 공자 어머니가 몇 세에 돌아가셨느냐? 근데 얘기해 보면은 소과란 말을 씁니다. 이 소고란 말을 써요. 어린 시절에 고아가 됐다. 그 당시에는 이제 어른으로 평가되는 게 15세거든요. 15세부터 세금을 냈습니다. 근데 소라는 말을 썼으면은 아마 8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10살 전에 공자는 어머니를 잃은 거예요. 아버지 없죠? 어머니 없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 어릴 때 보면은 고아 애들 지나가면은 괜히 애들이 돌 던지고 때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공자님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그 온갖 세파에 시달리는 일을 다 했단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은 뻔파리도 하고 구두 닦기도 하고 신문파리도 하고 고무줄 장사도 하고 오만 걸 다 하신 거예요. 그 어려운 시절에 그 어려운 시절에 그렇게 이제 자라간 거예요. 이런 인간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인물이 되었는가? 이거를 찾아가는 과정도 재미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님은 다른 사기층들은 학교에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대로 대대로 이제 뭐 전해지던 어떤 그 직업을 이어받았다 그러는데 그건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지 혜택을 받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능력에 따라 다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천자는 이건 상징적인 물이니까 제외하고 제후도 왕이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정치는 이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러면 사기치 그러니까 아전으로 하는데 아전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상사가 있고요. 중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금 말하자면 연서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서기 우리나라가 지금 9등급이죠. 서기 그때 있잖아요. 서기보, 서기, 주사보, 주사, 사무관, 서기관, 부의사관, 이사관, 관리관 9개잖아요. 이게 언제 만들어진 줄 아세요? 이게 조조 때 만들어진 조조 때. 부품 중정제. 부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기보에서부터 관리관까지가 이게 사들이 담당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장관이고 이 대부는 장차관급이고요. 이 사들이 바로 연서기부터 시작해서 관리관까지를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들이 힘이 막강한 거예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그냥 아전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그 시대의 역사를 모르는 거죠. 근데 이 공자님은 엄마도 없어. 아버지도 없어. 그럼 이게 어디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들은 승진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연구를 한다고, 이 사람들이. 근데 공자님은 그럴 기회가 전혀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남의 집살이 하면서 뭐 머슴도 하고 별거 다 했을 거예요. 굉장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공자는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래서 공자님은 못하는 게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가 물어보죠. 아, 저 오나라 태제, 오나라 태제인 백비가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아, 그 공자는 성인이신가? 어찌 그렇게 못하는 게 없는가?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그 얘기를 듣고서 군사가 모든 방면에 능한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나는 어릴 때 천하게 자랐다. 그래서 나는 취직 시험도 못 봤다. 공자가 지원을 못 하는 거예요. 좀 나 좀 써주세요라고 지원을 하면은 이력서를 낼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원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별걸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제발 그 면접이라도 볼 수 있게 해달라.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절을 이제 이 사람이 보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공자님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공자님이 이제 말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걸 갖고 할 겁니다. 나는 15세 됐을 때 학의 뜻을 두었다. 30대에는 어떻게 할지 목표를 정했고, 40대에는 어떤 압력이나 회유에도 흔들리지 않는 심적 상태를 갖췄고, 50대에는 지천명, 60에는 마음의 평정, 70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남자는 보통 15, 16살 때 꿈을 정해요. 그리고 30에 결혼하고 가족을 이루죠. 그리고 40대도 남의 말 안 듣는다 그랬잖아요. 남자는 남의 말 안 듣잖아요. 지금 보지 그대로 가지, 40대. 그래가지고 이제 실패도 많이 하죠. 그러다 50대 와서 이제 자기 한계를 느끼고 60대 와서는 어떻게 해요? 지가 잘못했는데 부인이 집에서 바가지를 해도 뭐 걱정 못하지. 그죠? 그리고 70.
노인네가 무슨 뭐 남의 집 다물 넘을 거야? 뭐랄 거야? 그렇잖아요. 이게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약간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려고 이제 하는데 이거는 제가 봐서는 공자님이 68세 때 망명해서 그래서 69세, 70세, 71세, 72세 그리고 73세에 돌아가세요. 요때 돌아가시거든요. 69세 겨울에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69세 때 백어가 죽어요. 아들이 죽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사랑하던 제자인 안현이 70세 때 죽어요. 이 충격으로 71세 때 큰 병을 앓으세요. 그리고 72세 때 누가 죽느냐? 자로가 죽습니다. 그리고 자로가 죽은 지 4개월 만에 공자님은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러니까 공자의 말년은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공자가 인류의 성인이 됐느냐? 이게 이제 수수께끼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풀어나가야 될 주제인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15세 이제 학의 뜻을 뒀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자님은 가난해가지고 고학자숙하셨죠. 뭐 어떻게 닥치는 대로 했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왜 학의 뜻을 뒀을까? 저는 철학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15세 학의 뜻을 뒀다.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왜 학의 뜻을 뒀지? 왜냐하면 이 학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 사들은 학을 할 수가 없어요. 학이라는 것은 대부 이상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들이 익히는 것은 유계라고 그래가지고 예학사후 소수라는 유계, 즉 기술만 익히는 거예요. 대부 이상이 돼야 학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시서 예학을 배웠어요.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할 때 지휘관은 이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에 큰 위기가 닥쳤어요. 그때 이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해 보면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이 사람들은 시서 예약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로서 학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죠? 모반이라 그럴까? 반역일 수도 있잖아요. 건방진 옛날에 뭐 저기 뭐 천민이 뭐 이런 논어나 맹자 읽으면은 뭐라 그래요? 잡아다 두들겨 패잖아요. 이 천한 놈이 말이야. 어딜 이런 식의 얘기가 안 나왔겠어요? 근데 공자는 어떻게 해서 그 학을 배울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해서 학의 뜻을 두게 됐을까? 이것도 수수께끼인데 당시에는 신분제도가 붕괴해가지고 능력만 있으면은 출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 있었어요. 요것 때문에 이제 배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자님은 요 당시에 뭐냐면은 우리가 부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부와 귀를 얻을 수 있는데 당신은 신분자 사회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부와 귀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조선시대 어? 아니 부자라도 왕이 군대 들여다가 뺐으면 어떡할 거예요? 왕하고 조폭두목은 같은 점이 있고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 논리로 하는 게 아니라 애들 시켜가지고 뺏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점이 있다면 조폭두목은 불법으로 하는 거고 왕은 합법적으로 하는 거죠. 그 차이예요. 똑같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냐면 사생은 유명하고 부귀는 대천이라. 부와 귀가 되는 거는 결국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자님이 일찍 저걸 자각하셨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하고 싶은 그게 뭐냐면 공자님이 이제 어린 시절에 여기저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예요. 근데 훌륭한 장인들, 요즘에도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그 농사 짓는 걸, 저는 농사를 주로 하는데, 농사 짓는 걸 보면은 어른들에게는 미래를 보는 해안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건설 현장에 보면은 현장 소장 같은 경우가 돌관 작업이라는 거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돌관 작업. 그거는 건축사도 못하고 건축가 박사도 못하는 거예요. 그 현장 소장만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좀 속된 말로 공구리 친다 그러죠. 날씨가 좋을 때는 일주일에 한 개쯤도 칠 수 있어요.
그 시멘트가 양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보통 한 달에 지하층하고 1층, 2층, 3층 빼고 4층부터는 열흘에 한 개씩씩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양생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시간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6일에도 한두 개 칠 수 있어요. 6월달, 7월달 떼학교 때는 장마 오기 전에 막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한 달, 30일 동안에 해야 되는데 현장 소장 가운데는 대단한 사람도 있어요. 한 10일 만에 끝내는 사람도 있어요. 불관 작업이라. 그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그 정도 명장이 되면은요, 인생에 대한 경륜도 높아집니다. 현대 전공이나 현대 중공업 이런 데 가면은 장인이나 명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한 분야의 명장이 되면은 인생도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우리가 보면. 근데 여기서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걸 보면서 장인이 큰 양을. 그래서 한 분야에 능통한 자는 인생의 경륜에도 통달해 있다라는 거를 총명한 공자는 이해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걸 대부분 그냥 이런 아무렇지도 않은 이 사 같은 경우, 이 사 같은 경우도 그런데 비위가 높은 대부라면 어땠을까? 그럼 세상을 보는 눈이 더 높은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제후라면 제후는 더 클 거 아닙니까? 만약에 천자라면 그 위험은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많이 우러러보는 주공이라면 어떡할까? 여기서 공자가 생각한 거는 어차피 사생은 유명하고 부귀는 제천이니까 차라리 여기서는 내가 하려고 이런 걸 하는 게 뭐 그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세 학업빛을 뒀다는 것은 공자님만의 어떤 독특한 자각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이게 학업빛을 두려고 이런 말이 나온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인부지구는 비록 공자고 그 세간의 평판에 흔들리지 않는.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함의를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그때 가서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 다음에 이제 유선인기는 어떻게 보냈느냐. 공자는 가난한 집이었지만 또 초원하게 취급을 받았어요. 자라나서 가지고는 그 계시라는 사람이 사가 되는데 이 사라는 것은 같이 보셔야 돼요. 이건 같은 말입니다. 사. 그다음에 이거는 같은 말이에요. 관리할 때 이자하고 일사자하고 이거는 같은 뜻이에요. 사국 관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당시에 계시의 관리가 계시 집안에 이제 머슴이나 뭐 이렇게 왜냐면 계시라고 하는 사람은 대부였거든요. 대부였으니까 대부의 사가 됐다. 사니까 홍대는 사기층이니까 어떻게 취직을 해서 됐겠죠. 그래서 이제 저울질을 공정하게 잘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직이 이걸 이제 직을 관리하는 관리를 했죠. 사직리가 됐을 때는 노무직이죠. 갖추기 잘 원직했대요. 이래서 이제 결국 사공용으로 영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사공이라는 거는 투목과장이에요. 투목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나오는 거는 공자는 키가 9초, 9초. 지금 따지면 한 2m 한 10cm 이렇게 됐나 봐요. 2m 5cm. 굉장히 컸대요. 그 공자 별명이 키다리예요. 아니. 그리고 얼굴은 되게 못생겼대요. 그래서 이게 순자에 보면은 중리지상, 중리의 모습이 얼굴 모습이 그 하회탈을 뒤집어 쓴 거. 얼굴이. 굉장히 못생겼나 봐요. 머리도 이렇게 이상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공자님이 얼굴이 못생겼고 도깨비처럼 생겼대요. 도깨비. 이건 뭐 장자에도 그런 기사가 나오니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사족과 그 사들과 대부들 자제에게 예를 가르쳤다고 그래요. 이건 좌전의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논어에는 태백편의 임장이 나오거든요. 이 자는 해석할 때 공자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건 공자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논어에는 공자가 있고 자가 있기 때문에 다 공자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때는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선생님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선생님께서 왜냐하면 공문에는 선생님이 한 분이에요. 선생님께서 매사에 대해서 물으셨다. 매사에 물으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누가?
공자님은 수당 사람이거든요. 중국에 한번 공자님 거기 가보시면 수당하고 노나라 북부 있죠? 거기하고 거리가 한 2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가깝습니다. 택시 타고서 얼마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공자님 생가 거기 가시게 되면 그 축당에 한번 가보세요. 축당이 맹자의 고향이거든요. 맹자님 거기. 제가 맹모 삼천지교에 대한 재미난 얘기 해드릴까요? 맹모 삼천지교가 맹자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니, 맹자 어머니가 현명한 게 아니고, 사실 맹자가 좀 특출난 인물이어서 그랬던 건데, 다음 시간에 그거 나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누가 축당에 추인의 아들이 예를 안다고 하느냐. 매사 물어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그게 봐도 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마 이 문장은 이 무렵에 해된 거고, 공자가 예로 굉장히 유명했다는 얘기는 좌전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장자에도, 노자에도 나오죠. 노자에도 보면은 사마천의 세가, 쓴 세가에도 보면은 공자님이 노자한테 찾아가서 예를 물었다. 그런 기사 나오죠. 그래서 노자가 공자보다 나이가 많다. 근데 그건 낭설이에요. 지어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헌학적으로 봤을 때 노자라는 책은 언제 만들어지냐? 맹자 뒤로 보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맹자라는 책보다 더 늦게 쓰여진 게 노자예요. 그걸 그 이전으로 보는 사람은 그건 이제 조작, 지어낸 얘기예요. 근데 하여간 노자나 장자가 공자 그러면 예 아주 특출난 사람으로 얘기한 거로 봐서는 공자님이 예는 아주 탁월했던 분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말하는 예라는 것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나라 때는 예라든가 악이라든가 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전 비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망록의 형태로 집안에 따라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익힐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절차도 복잡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익히지 않으면 안 돼서 그거는 가전 비기로 계속 이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국가에서 월급을 받고 했었는데 국가가 어려우면 월급을 못 받죠. 그러면 이제 나라애가 흩어지는 거예요. 가전비기인데 공자님이 예를 어디서 배웠을까? 이게 수수께끼인 거죠. 수수께끼예요. 그래서 저걸 보고 공자님이 이제 엄마가 무당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주위에 공자 주위에 예를 아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았느냐. 또 공자의 조상이 송나라 사람인데 송나라는 이제 은나라의 유민들을 모아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많이 알지 않았느냐 이런 추측들이 나오는데 공자님이 어떻게 해서 예에 대해서 능숙해졌는지 이건 우리가 말할 수 없다. 어쨌든 간에 공자님이 예로서 유명해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30에 섰다 이런 얘기를 해요. 목표가 정해졌다. 이 문장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그냥 어떤 책에 보면은 그냥 30에 섰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기에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공자님은 35세 되던 해에 노나라 소공이 참 강군이에요. 근데 이 소공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됐냐면 그 계시라는 사람이 왕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지 사장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바지 왕이면 그냥 계시한테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놈이 자기 정치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 계시하고 숙선 씨하고 맹선 씨가 가만히 있겠어요? 자식 봐라, 갈아쳐버리면 되는 거지. 조선 시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고려 시대 무신 정권 생각해 보세요. 왕이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완전히 무법천지였기 때문에 소공이라는 사람이 됐는데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그리고 얘가 이제 전쟁을 벌여요, 상대하고. 그래서 얘가 패배해가지고 제나라 땅으로 도망갑니다. 이 사람이. 그 해에 공자도 제나라로 떠나요. 떠난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제나라에서 공자가 7년을 있어요. 7년 동안은. 그래서 공자가 제나라에 가서 이제 제나라 경공을 만났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이제 다 지어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공자는 사예요.
하고 제너럴 경공은 제후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육군 중사가 사무총장을 못 만나는 것과 똑같은 논리예요. 이게. 대통령을 어떻게 만나요? 이게 못 만나는 거라고. 근데 이게 이제 다 지어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공사가 제나라땅에 갔을 때 기막힌 사건이 있어요. 이 공사가 제나라로 떠나기 2년 전에 주나라에서 오반 사건이 일어나요. 그 왕자인 주나라 왕자 왕의 아들인 조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쿠데타를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하는데 그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제나라의 악관들이 천지사방으로 흩어져 나가요. 그게 이제 논어에 보면은 그 미자편에 나오죠. 태사지는 어디로 가고 누구는 어디로 가고 누구는 어디로 이 얘기가 그건데 그때 태사지가 어디로 가느냐 제나라 땅으로 망명을 했어요. 근데 이 제나라 땅에서 태사지가 갔는데 여기서 재미난 게 뭐냐면 주나라 때는 귀족 교육을 악관들이 담당했어요. 악관들. 그 지금 우리가 스승사자 쓰잖아요. 스승. 이거하고 이거 같이 쓰죠. 판사할 때는 이걸 쓰나요? 이걸 쓰나요? 이걸 쓰나요? 검사하고 판사할 때 틀리죠. 스승사자. 간호사할 땐 이거 써요. 교사도 이걸 쓰고. 이게 사가 다르잖아요. 변호사, 판사할 땐 이걸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왜 이걸 쓰냐? 이게 악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악관들이 교육을 담당했어요. 물론 이제 음악을 담당하는 연주자들은 우리가 이제 연주자들 말고 음악의 정신이 음악이라는 게 상하의 그 조화를 꾀하는 거잖아요. 음악이라는 게. 그래서 상하 좌우의 조화를 꾀하는 음악의 정신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귀족 교육을 악관들이 담당해요. 그래서 줄에 보면은 기관이라는 데에서 가르친 거는 예약사후 소수 같은 하급 관료들이 배우는 걸 가르치는 데가 지관이고 순관에서는 뭘 가르쳤냐면 시서 예약을 가르쳤어요. 이거는 제가 공자의 만년생활이란 올해 작년에 나온 책에다가 보증을 다 해놨거든요. 그건 그 책을 사서 보세요. 책장사 아닙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걸 쓴 책이 거기 몇 개 없어요. 국내에 나온 책은 제가 쓴 게 최초니까. 아마 이 태산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여기 태사잖아요. 태사. 그러니까 악관들의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주나라의 고급 지식이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때 재미난 씨가 이 당시 공자가 갔을 때 제나라의 유행가가 있었어요. 송백안의 유행가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북풍의 시 관조장이 있죠. 그 관조장이 시경의 천물에 있는 겁니다. 이게 관관서구여 제하지주로라. 관관서구 제하지주 너조신명 공자고. 그러니까 관관이라는 거는 빽빽 소리 내는 소리예요. 의성어. 빽빽거리는 저 물소리들, 오리들. 우리 저 결혼할 때 보면은 그거 주시죠. 오리 놓고 패백하잖아요. 워낙 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리는요, 한번 이렇게 여기 서울에도 저수지나 물가에 가보시면 오리는 꼭 짝을 이루고 다녀. 그렇죠? 짝을 이루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리는 한 번 이렇게 짝이 맺어지면 평생을 안 바꿔요. 평생을 안 바꿔요. 이게 희한하더라고, 이게. 늑대도 그렇다고 그러죠. 늑대도 한 번 연을 맺으면 안 바꿔요. 이 희한한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그 암수, 그 무릎이들이 그, 강이랑 똑같은 거죠. 하의 그 삼각주 있잖아요. 거기 지금 같은 모래톱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조숙녀는 군자의 좋은 짝이다. 이 문장을 주자는 뭐 문왕과 문왕의 비가 어떻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주자 생각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내용은 저거예요. 내란으로 인해서 자국을 떠나서 타국에서 망명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태사지라는 사람이 어진 임금을 만나지 못해서 제야에서 허송세월하는 자신의 처지를
물가에서 상친상근하는 물어리에 비해서 그게 바로 여기 보면은 전전반측 뭐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시가 다 그런 거니까. 근데 공자도 이때는 군주의 망명으로 자국을 떠나서 제나라에 있었어요. 묘하게 처지가 태사하고 비슷한 거죠. 이런 사정이 그것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여기는 주역의 건괴의 건괴의 모양을 갖다 놨는데 요게 이제 초구, 구일, 구이, 구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괴의 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활용대전환이 이견되니까. 그러니까 용이 하늘을 날으려면은 일단 무트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무트로 나왔는데 이건 속이 살을 말해요. 신화. 신화가 성공을 하려면 대인을 만나야 돼요. 마찬가지로 왕이 용이 하늘을 날고 있어요. 왕이 대사를 해주시려면은 이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이 관계가 아무래도 이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이제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무렵에 제 나라에 다 퍼져 있었어요. 공자도 이러를 그렇겠죠. 동병상련하고. 그러니까 여기 그게 나와요. 내가 태사지의 음악을 듣고 3개월 동안 고기 맛을 내가 잊어버렸다.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태사지하고 따라 놀면서 고급 지식을 얻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경의 관저장은 시경 북풍이 맨 끝에 있었는데 그걸 앞으로 옮겨놓은 게 시경이에요. 그러니까 시경이란 책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도 보세요. 시경도 관저장을 빼놓고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일관된 체계가 안 보여요. 근데 시경 관저장을 딱 보시면 아 시가 이런 거구나. 이걸 금방 느끼신다. 근데 이것 때문에 그리고 이때 분자해학에 대한 그것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았을까. 공자님이 이 얘기가 논어에도 많이 나와요. 이런 얘기가. 그래서 제가 30에 섰다는 것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결국은 제 나라 땅에 공자가 가서 7년 동안 유학을 해요. 그 유학을 하면서 거기서 태사지를 만나면서 뜻이 확고하겠다라는 뜻이 아닐까. 제 추정치입니다. 이건 뭐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좌전하고 시경하고 서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아,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자님이 이제 거기서 가서 이제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시 부록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자님이 43살이 되던 해에 이제 노나라 소견이 그 진나라 땅 간우에서 죽어요. 저걸 거운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간우로 해요. 간우에서 죽고 그때도 많이 나와요. 소공이 죽었으면 소공의 아들을 왕으로 앉혀야 되는데 동생인 소을 이게 위로 올려요. 이게 논란이 많습니다. 그거 바로 정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임금이 즉위했으니까 새바람이 불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공자도 뒤도 안 돌아보고 밥을 지으려고 지었던 쌀을 건져서 갈 정도로 맹자에 나오죠. 노나라로 돌아갑니다. 근데 노나라에 왔는데 이게 웬걸? 이제는 이런 대부들이 농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대부의 대신들, 이 대신이 신하의 사자들이 국정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는 이런 상태에서는 출사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이건 정치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비유상 드리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지금 거리돼 있잖아요. 지금 거기 있는 장관들 보세요. 그건 다 출사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요, 절대로 출사하는 거 아니에요. 장관직이 아니라 장관 할애비직을 줘도 나가면 안 돼요. 왜? 내가 장관직을 하는 거는 도를 실현하기 위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뭐 장관이 뭐 권력 다툼을 해서 갔다, 뭐 돈 벌기 위해서 갔다, 명예를 위해서 갔다. 세상 사람이 아무리 비웃어도 이제 유학자들 입장에서는 장관이 출사를 위해서 나갔다. 대통령이 당신이 좀 장관을 맡아주시오 했을 때 그 사람이 자기에게 뜻이 있어서 나갔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나라가 위태로우면은 그 사람 죽는 거예요. 도를 실현한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요, 절대로 지위를 받으면 안 돼요. 지금 같은 경우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장관들의 목숨이 어때요? 욕밖에 더 먹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출사한 분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봐서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장관, 차관, 무슨 원에 무슨 원장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출사하는 거 아니에요. 태평성대는 출사를 하지만 난세에는 출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맹자에도 나오고 맹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천하유도. 천하에 도가 있을 때는 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 몸을 던지고 천하가 무도할 때는 몸으로써 도를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세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공자님도 이걸 아셨기 때문에 출사를 안 해요. 그럼 먹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학원을 옛날에 이제 운동권 출신들이 학원을 많이 열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재호 씨인가 또 있잖아요. 국민의힘 그 사람. 그 한번 대일학원인가에서 국어강사도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학원을 개설하고 제자를.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게 공자는 제자를 제자로 보지 않았어요. 내가 나중에 도를 실행할 때 동지를 키운다는 마음으로. 이런 건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뭐 제자를 키울 때 동지를 양성한다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는 이건 진짜 이게 공자님이 대단한 거예요. 이때 고제들이 고독제자들이 아니면 인자건 뭐 이런 여러 사람들. 그런데 이때 와서 이 양호 같은 놈들이 공자 보고 출사하라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니까. 안 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요즘 같으면 응? 압수수색도 한 100번씩 하고 했겠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사돈의 팔종까지 다 뒤지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압수수색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공자는 그에 굴하지 않고 버틴 거예요. 이게 42 부록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출사해야 되나요? 우리가 생각할 게 많습니다. 논어 이런 걸 보면서 공자님이 굉장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기다가 제가 이걸 한 거예요. 예수님 사진은 아니 사진이 없었어요. 예수님은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세상을 다녔다. 부처님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하려고 그 애를 쓰신 거예요. 공자님도 제자를 가르칠 때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노노에는 여러분 이 간절한 절박함 아세요? 여기 사업하신 분들 알잖아요. 이달에 내가 100억을 공사비를 줘야 돼요. 근데 나한테 50억밖에 없어. 나머지 50억 어디서 구해요? 이게 미친단 말이에요. 이거 간절한 절박함은. 저는 예전에 사업을 해봐서 알아요. 한 달에 공사비가 한 250억 터졌어. 근데 돈이 통장에 보니까 20억, 30억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거기 노가다 하는 사람들 와서 제가 그때 현장에 있잖아요. 현장 가면 이렇게 현장 사무실 있잖아요. 밑에서 불을 떼는 거예요. 옛날에 그 나무로 돼 있을 때. 이거 환장하거든요. 그리고 눈이 시뻘개서 소주를 잔뜩 먹고 망치 들고 와서 앉아 있는데 죽인다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이나 절박함을 겪어보셨냐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해보셨겠죠. 사업하다 보면 이 간절한 절박함과 이 간절함과 절박함도 제자를 해주신 거예요. 이게 논어에서 이거를 모르면은 그걸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한 놈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가리키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공자님이든 똑같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몸 속에 누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논어 해석할 때는 항상 이 얘기를 해요. 이 간절함을 알아야 돼요. 이 간절함은요 죽을 때까지 놓으면 안 돼요. 공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 선비 도의 뜻을 든 사람은 뜻이 넓고 떳떳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인물은 무겁고 갈 길은 멀기 때문에 인으로서 자기의 인물을 삼으니 또한 무겁지 않은 거예요. 죽은 다음에 그만두는 것이니 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군사가 되는 길은 굉장히 험난한 거예요. 군사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 같은 경우는 10가지 명만 하면 되는데
유학의 예는 그렇지 않아요. 때와 장소에 따라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이 그러신 거예요. 도문 도면 석사라도 가요. 아침에 이 세상에 도가 행해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나는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 이런 간절함으로 이거를 가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공자님의 도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여기. 제가 선생님의 도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힘이 부족해서 못하겠습니다. 특별히 공자님이 선생님께서 힘이 부족한 자는 중도에 그만두는데 너는 막 처음부터 안 하려고 그랬다. 이게 영구라고 써요. 원래 영유라고 써야 됩니다. 이게 명을 썼다는 건 탄핵당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영구가 국문에서 탄핵당한 거예요. 그런 게. 아, 이런 말도 참 그렇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자공이 어째서 선생님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십니까?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하신 불원점. 하늘을 원망하다. 이게 원망하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하늘에 대해서 나는 서운해하지도 않고 남은 하늘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하늘은 아시겠지. 이런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함이 논어 속에 녹아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하셔야 이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40이 부록이고 50대 드디어 이제 공자님이 이제 공직에 나갔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나간 게 중고세로 나갔다고 하마창에 사기에 기록돼 있는데 그때가 51세 때입니다. 51세 때. 근데 저 중도부에 제로 취업을 했다는 것은 공자 가오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하마천에 의하면 여기서 천정을 펴서 상공직에 올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노나라 제나라의 정상회담 때 상으로 참가해요. 이 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역사서에서는 이 학자들은 이 노제 정상회담은 별로 취업을 안 해.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에 오패의 나라, 패국이 진나라였어요. 이 참진자 이 나라에 있었어요. 진국. 원래는 이제 이게 제 나라였잖아요. 이 제환공 때 여기서 이제 진나라 문공이 당시에 패자였던 거예요. 근데 진나라가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제후들이 다 반진 연합에 껴 있었어요. 근데 당시 이 노나라는 거기에 이삭의 집 여기하고 이제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왜냐면 양호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 노나라 제나라가 뭐냐면 노나라가 제나라를 꾸시는 거예요. 너희도 반진연합에 같이 합류해라. 그때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때 이제 이 제후가 아니에요. 제후가 회담에 나가면은 이 대부란 사람이 이제 그 보좌관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라는 사람은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이때까지도 공자 사였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때 아마 대부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군대에서 말하는 그 마이가리 대부, 마이가리 대부라고 있지, 마이가리 병장이 아닌데 병장으로 한 것처럼 그때 대부 위에 오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협상을 잘하면서 이왕 자기가 반진연합에 낄 때 공자가 요구를 해요. 모두 줘, 모두 줘, 모두 줘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선물 보따리를 갖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계시란 사람이 보니까 이놈 봐라 대단하네. 야, 너 물어보니까 잘해. 그리고 계시한테 공자가 공손해요. 공양전에 보면은 3개월 동안 공자가 계시한테 공손하게 대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애가 저기 공손해. 근데 일도 잘해. 그럼 써야죠. 그래서 야, 너 나와가지고 나 대신에 정치해. 이렇게 해서 이제 석상으로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공자가 사구로 영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대사구라고 그러는데 대사구라는 직책은 없어요. 대사구라는 직책은 없습니다. 사구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자는 이걸 딱 보고 노나라의 국력이 약한 거는 이 직정삼가, 대손씨, 맹손씨, 수손씨가 나라를 막 쥐락쥐락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얘네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근거지를 파괴하는 어떤 정치 대개혁을 단행합니다. 이때 자로가 그 일을. 근데 이게 다 성공할 줄 알았는데 맹솔씨가 이걸 반대해서 실패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언론에서 막 그냥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럽다. 지금처럼 뭐 누가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구만 따르다. 그리고 뭐 언론에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저놈을 잡아놓아야 되지 않느냐. 나쁘다 뭐하다 이런 게 하고 시민단체에서 막 하니까 이때 이제 결국은 공백료라는 사람이 나오죠. 공백료가 이제 자도를 이제 은혜했다고 나오는데 공자의 얘기죠. 근데 이럴 때 공자가 악명을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똑같습니다. 대통령도. 남의 군대를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패스를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내가 우리나라 군대를 부렸어. 남의 군대가 누구 군대죠? 국민의 군대지. 군대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남의 조정에 나가서 나라를 이루는 백성들이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했잖아요. 그 위임된 권력을 갖고서 나라를 통치하다가 나라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면 공자님은 이렇게 해서 떠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안 떠나면 분란만 일으키거든요. 얼마나 이 나라에서 하겠어요. 그리고 자기를 써준 대시도 입장에 난처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뭐 이렇게 좌우 대립으로 분열되는 거를 공자님은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한쪽에서는 공자한테 그게 왜 네 책임이냐? 이건 맹씨의 잘못이다. 라고 하지만 공자님께서는 여기서 아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물러만 떠나는 거죠. 이때 군장은 망명을 하더라도 적국으로는 안 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적국으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회사를 이직할 때도 경쟁 회사로 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경쟁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면 내가 기존에 있던 회사에서 맺었던 동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전 회사가 망하면 내 동료들도 실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직을 하더라도 경쟁 회사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경쟁 회사로 이직을 하잖아요. 걔는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군자는 망명을 하더라도 절대 적국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자님은 제나라 땅으로 안 가세요. 위나라 땅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때 공자님이 느끼는 거예요. 세상에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있구나. 여기서 이제 하늘의 명을 깨닫고 망명을 택하죠. 그게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 구멍을 파고서 바다로 나가야겠다. 이때 위나라로 갔어요. 공자님이 천하망명기에 제나라 땅으로 갔다라고 하는 건 지어낸 얘기예요. 공자는 제나라 땅으로 간 적이 없어요. 젊을 때 외에는. 그때가 55세 겨울. 55세면 당시의 평균 연령이 40세면 다 죽었어요. 거의 다. 55세면 지금 보면은 70 이상 된 노인이 지팡이 짚고서 망명을 이게 얼마나 슬픕니까? 망명이라는 게 지금처럼 무슨 뭐 돈 다 빼돌리고서 망명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때는 망명이라는 건 참 힘든 거라고. 돈 갖고 망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자님이 사기층인데 그분이 무슨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몸뚱아리밖에 없지. 그때 이분이 망명을 떠납니다. 그때가 55세 겨울. 아마 섣달 그 몸이 이게 교제 뒤에 떠났다 그러거든요. 교제. 교제 지내는 데가 여기 있죠? 서울에. 공묘 이런 데가 교제 지내는 데. 그게 이제 보통 가을하고 봄에 지내는데 보통 이제 가을, 늦가을에 지내요. 11월 달, 10월 달에 지낸다. 그러니까 교제 뒤에 공자님이 떠난 걸 보면은 아마 섣달 금음에나 다 되어서야 위나라에 도착했어요. 참 어려운 그 시절이죠. 그런데 이때 떠날 때 있었던 일이 노노에 나와요.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노노에 대한 맛을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인적의 땅에 임금이 있는 것이 중국에 임금이 없는 것만 못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뭐냐면은 이적의 이적의 땅, 오랑캐의 땅에 임금이 있어봤자 그 임금은 그냥 추장이에요, 추장. 그러니까 행정 시스템이나 정치 시스템이 없이 왕만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이미 행정 시스템과 관료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왕이 좀 바보 같은 놈이 있어도 나라가 돌아간다는 거죠. 공자님이 이런 얘기가 이제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이적의 땅에 임금이 있다 그런 것이 중국에 임금이 없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적의 땅에 임금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라든가 행정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이제 뭐 탄핵을 당하면 나라가 무너진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행정 시스템이 있잖아요. 정치 시스템. 지금 장관들이 탄핵을 당해도 차관들이 정치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시죠?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 부를 타고서 이 부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굉장히 깁니다. 요건 제가 따로 카톡으로 올려드릴게요. 그다음에 이거 공자님께서 부의 땅에 머물고자 하시니 어떤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아, 거기 너무 누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자가 머무는데 어찌 누추함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 이걸 갖고도 이제 부의라 그래가지고 공자님이 이제 뭐 동이족 출신이다, 뭐 한국으로 왔다, 조선으로 왔다 이런 이제 구라를 그건 불화예요, 불화. 그래서 올 수가 없어요. 그건 아니고 이 문장을 갖고서 문헌에 입각하면 그리고 당시에 공자님이 떠나시면서 이 중공이라는 친구를 대시의 제로 들여보내요. 근데 중공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굉장히 천한 짓을 한 사람이에요. 아마 지금 말하자면 그러니까 죄를 저질러 가지고 좀 전과가 있다든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리오라는 게 뭐냐면 얼룩소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늘의 제사를 지내거나 천재를 지낼 땐 얼룩소는 안 지내잖아요. 아주 붉은색, 뿔도 아주 잘 이쁜 거. 아 돼지 저기 뭐야 무당도 굿할 때그 돼지 얼굴 잘생긴 거로 하잖아요. 근데 이 얼룩소의 자식이 아무리 이쁘게 생겨도 사람들은 이걸 쓰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 씨가 어디 가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천도 그렇게 생각하겠느냐. 영웅이 이 중궁이 영웅인데요. 중궁을 그 계시의 제로 공자가 지명을 해요. 왜? 보세요. 이게 거기 있는 사람인데 안현, 그 다음에 민자원. 논어에 보면 이제 있어요. 안현, 민자원, 그 다음에 연배구. 이게 이제 덕으로 유명한 제자들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누구냐면 영웅이라고요. 이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들인데 안현은 다 싫어해요. 안현은 제후들이요 다 싫어해요. 아유 그 자식 안 돼. 이렇게 다 싫어하고 민자고는 죽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자고는 교수를 줘도 안 해요. 이거 논어에 나오죠. 연배고는 일찍 죽었어요. 이제 남은 사람은 여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여몽을 추천했는데 그 국문에서 반대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옴은 어지긴 하지만 말재주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찌 말재주를 쓰느냐. 다른 사람을 상대할 때,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을 뭐라 그러는 거 어할 때, 다른 사람을 어할 때 말, 말재주로서 다른 사람을 대적하거나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 그 여몽이 그 사람이 어딜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찌 말재주를 갖고 정치를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여몽에 대한 반대가 많고 그리고 공자님이 또 그런 얘기도 하세요. 아 여몽은 남면을 해도 괜찮겠다. 이 남면은 뭐냐면 왕이 남쪽을 향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고 신하는 북면을 하는 거죠. 저기 경복궁 가보세요. 그러면 남쪽으로 돼 있잖아요. 왕의 자리는 남쪽을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있는 건데 저는 이걸 좀 다르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 말재주라는 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 정치가 뭐예요? 옛날 사람들은 도를 구현하는 게 정치라 그랬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 하면은 가치 조절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죠. 오늘날 세상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가치관, 지식, 신념체를 가지고 살아요. 도레미파솔라시라는 5개, 7개 음이 있어요. 하나만 계속 들려주면 그 못 듣습니다.
그리고 서로 막 소리를 내면 소음이 돼요. 근데 그게 아름다운 선율로 하면은 교향곡이 되죠. 그러니까 말재주라는 게 뭐냐면은 만나가지고 대화를 해서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영웅은 어리긴 한데 그런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영웅은 개시의 제가 된 지 한 3, 4년 된 다음에 이제 물러나게 돼요. 그 자리를 대신 간 사람이 누구냐? 그게 염구예요. 염구란 사람은 말재주 좋거든. 말재주도 좋고 정치적 수완도 좋고 또 때에 따라서 뇌물도 좀 받아먹을 줄 알고. 얘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외교관, 행정가, 군사가. 그 다음에 이게 영웅이라는 사람은 여기서 말재주라고 썼지만은 말재주라고 하는 게 정치는 사실은 다른 사람과의 이해관계를 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나하고 저 정책이 좀 달라요. 여당과 야당을 하는데 그 누구죠? 청와대 정무수석. 청와대 정무수석 정도 되면은 이제 여당과 야당이 잘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여기 가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하고 뭐 간도 쓸개도 다 빼놓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조화라는 게. 근데 정치가라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게 오늘날의 기죠. 근데 당신은 난세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계층과 서로 다른 사람 간의 갈등이 심했을 겁니다. 근데 공자님이 영웅 딱 추천하니까 사람들이 아 이거 안 됩니다. 어? 근데 이것을 아마 여기다가 이미 불언을 했을 거예요 아마. 이게 근데 판명되다는 거는 후대에 아마 어떤 사람이 이제 공자님을 위해서 했을 거예요. 말재주가 없다. 얻으긴 한데 말재주가 없다. 말재주는 조화 능력 아니에요. 언어. 언어를 말재주가 가장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자공. 자공이 뭐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동문서주하면서 천하를 쥐락펴락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야. 제야라는 사람이 왜 말재주가 있었느냐? 제야에 대해서는 슬픈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사람은 제 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 제 나라에서 일어난 쿠데타를 디자인한 사람이 제야예요. 그래서 제 나라의 쿠데타를 성공했는데 쿠데타가 성공하면 어떡하죠? 토사구팽이잖아. 그래서 제안은 일가족이 몰살을 당해요. 그래서 공자가 그거를 굉장히 불행하게 생각했죠. 그거를 아주 안타깝게 생각했고 공자 제자 가운데 그런 사람이 그밖에 없어요. 제야가 말재주, 말재주가 있어야 외교 관계에 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외교 관계에 능한 사람은 시서에 능해요. 다른 나라에 가서 이야기를 할 때 한비자의 세 남편을 보면은 유세하기 어려워요. 왕한테 가서 나쁜 말도 해야 돼. 그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시 같은 걸 이렇게 비유법으로 하는 거예요. 비유법. 그 메타포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네, 서양에서는 메타포 방식은 주로 하느님 얘기를 하죠. 하느님. 네, 10분 안에 끝내라고요. 네. 그래서 만명 전화에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이거는 제가 이게 100만 불짜리 지도예요. 이거 진짜 100만 불짜리인데 이거를 이제 공개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했는데 여기서만 드릴게요. 보세요. 전공 13년에 공자님이 노나라에서 위나라로 갑니다. 위나라에 갔는데 위나라 사람이 자꾸 의심을 해요. 당시 위나라에서는 문제가 많았어요. 영공이라는 사람이 그 남자라는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하여간 그 정치적인 그 술수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 지배블록 노브의 갈등이 심했어요. 그리고 공자님이 도망이 아니라 떠나기를 반복해요. 정공 14년에 1년, 10개월 정도 머무시다가, 에이, 내가 이 나라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무작정 이제 가출하듯이 떠납니다. 떠났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가 다 전쟁통이거든요. 그래서, 아이, 저럴 거 안 입고 와도 내가 다시 돌아가자. 돌아가다가 거기서 큰 난리를 당해요. 이게 포인의 난. 이게 역사에 안 나옵니다. 제가 찾아낸 거거든요. 세가에서는 이게 애공 12년에 났다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거기서 있었는데 이제 영공이 위나라 영공이 애공 2년에 죽어요. 영공이 죽으면 이제 나라가 난리가 나거든. 그래서 영공 2년에 위나라를 떠나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송나라를 거쳐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송나라에서 타마한테가 공자가 오는 걸 막아요. 막아가지고 거기서 또 난리해가지고 제 나라 땅으로
정나라 싸움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상가집에 계란을 오는 것도 듣고. 근데 기어코 청나라로 들어가요. 그 기어코 갔다가 진나라로 갔는데 진나라로 와서 한 1년 동안 체제하다가 채나라로 가요. 이 채나라가 공자가 간 채나라가 여기냐 아니면 저 아래 주례라고 있죠. 주례지에 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봐서는 주례 땅은 아니에요.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상체, 이 채나라의 수도가 상체, 신체, 주례 세 군데가 있어요. 일리가 있지 않았어요. 여기서 첫 땅으로 가서 석공을 만나서 면담을 하고 석공한테 나를 좀 취직 좀 해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실망하고서 이제 다시 돌아가다가 중간에 와서 천하라 소왕. 또 천하라 소왕이 영리한 군주예요. 당시 춘추정부 그 공자가 살아있을 때 가장 훌륭한 왕이 천하라 소왕이었어요. 그 천하라 소왕이 공자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만나려고 가죠. 가는데 서소왕이 가게 되면은 진나라, 채나라 이 사람들이 해가 될까봐 중간에서 공자를 옹유해요. 이걸 진체지역이라고. 그래서 그때 자공을 보내가지고 자공을 천하라 소왕한테 보내서 그거를 이제 포위에서 벗어나게 해요. 이때 자공의 이름이 외교 무대에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자공의 활약으로 여기서 벗어나서 진나라에 가서 소왕을 면담했는데 천하라 소왕이 공자한테 엄청나게 큰 땅, 천하라 땅에 한 3분의 1 정도를 주어서 다스리게 하려고 했는데 천하라의 재상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공자는 야심가라 이거죠. 공자는 야심가라고 불릴 만한 소지가 많았어요. 이 나라에 있을 때도요, 공자를 야심가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만약에 야심을 품으면 어떡할 거냐. 공자의 제자들은 당대에 한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소소함이 영윤 자서라고 그래서 자서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거절을 해요.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애공 6년부터 애공 10년까지 진체지하게 체제하면서 이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이도 먹었지, 늙었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돌아갈 거냐. 그냥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노나라를 떠났는데, 떠날 때는 뭐좀 떠났는데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초췌할 수 없죠? 그래서 금이 환영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요. 이것도 이래서 여기서 이제 준비가 딱 됐을 때 위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위나라에서 노나라로 갑니다. 이게 14년 동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공자의 천하의벽은 제가 책을 썼고 이 책이 올해 문체부에서 우수도서로 선정이 됐어요. 그 책이 상하 2권인데 사서 보시죠. 아니 후회 안 하십니다. 이 지도지 100만 원짜리 지도 아니라 이거 제가 자신할 전 세계에서 제가 처음 발견한 거예요. 이거 없어요. 이 지도는 왜냐면 이게 여기서 이 카메라 때문에 그래요. 이 지도는 진짜 제가 자신할 수 있는 지도예요. 그리고 나이 60이 되었을 때 초탈하게 되었다. 무슨 개성의 비평에 초탈하게 되는 게 뭐죠? 고난은 사람을 성숙하게 하고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천하라 소왕이 죽었어요. 누구하고 얘기를 해요? 다 천하에 있는 다 암군이고 폭군들인데 여기서 태양열로지 성백 지은 사람 말이 나오죠.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출사의 끝이 이제 끝났어요. 이 뒤부터는 공자가 출사를 위해서 발버둥 쳤다는 기록이 안 나옵니다. 사서에. 그리고 이때 그럼 내가 할 게 뭐냐? 내가 할 게 뭐냐? 그거는 제자 양성. 그다음에 고대 문헌 정리. 그래서 노나라의 기회를 탐색하면서 요 무렵에 주위에 존재하는 은일들하고 은일이 있죠. 이 은자들과 만나가지고 대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어에 보면은 은자들의 대화가 많이 나옵니다. 아마 이게 이 무렵에 있었던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기 은자하고 일자는 구분하셔야 돼요. 은자는 처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보내드렸죠, 글. 글 보내드렸잖아요, 카톡으로. 그 은자는 통비의 그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백성들과 지내는 거고, 일자는 그냥
속여버리는 거예요. 공자는 일자는 아니었어요. 여기서 하면서 결국은 해요. 그러다가 이 영유가 제나라와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둬요. 그러니까 제나라의 그 개선 씨가 물어봐요. 야, 너 아까 전쟁 잘하더라. 어떻게 된 거야? 네가 타고난 본성이야? 아니면 누구한테 배운 거냐? 그러니까 공자한테 배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공자가 가르쳐 쓸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공자가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니까 그 개강자는 공자를 만난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계평자의 그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니까 이제 얘가 몸이 달아요, 개강자가. 공자를 데리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국노 대접을 받으면 노나라로. 근데 노노에는 국노라는 말이 안 나오고 이게 어디 나오느냐? 좌전에 나와요. 나라의 큰 노. 그러니까 이게 국노는 사실은 명예직임이지만 노나라의 왕도 이 사람 앞에서는 그러니까 이 농노라는 게 있어요. 농노. 이 농사꾼의 우두머리. 그 다음에 국노. 국노는 지인의 우두머리. 상노. 이거는 상인의 우두머리. 만약에 여러분이 중국 고대 문헌을 보시다가 삼노, 삼노라는 이 삼노라는 말을 보시면 아 이거는 농공상의 우두머리구나 이렇게 하세요. 근데 국노란 말이에요. 나라의 큰 어른으로서 대접을 받으며 금이 환영한 거죠. 이때부터는 출사를 하진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과거의 정적은 조락하고 자기 제자들이 노나라를 출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나라의 왕도 공자를 응? 대접해주죠. 다 해주잖아요. 공자는 금이환영한 거예요. 요때 이거를 아마 이거 3, 4년 동안에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는 심사하고 원료, 그러니까 이제 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원모라고 그러잖아요.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가까운 데 근심이 있다고. 이런 것을 아마 요 기록이 없어요. 그때까지. 제가 생각해 보면은 이쪽 지역에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때는 또 이동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오나라가 밑에서 밀고 올라왔기 때문에 온 세상이 전쟁통이에요. 그래서 갈 데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았냐. 그리고 70대에 들어와서 이때는 출사의 꿈을 접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정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비평가의 길을 걷는. 이때 제자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문화사업. 근데 공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게 시서예약인데 모두 아언이라는 거는 고상한 말인데 고대 언어를 많이 쓰셨나 봐요. 그런데 이때 아들이 죽고 제자가 죽고 평생 도를 추구하던 사람으로서는 불우한 말년이죠. 하지만 만년에 키운 제자들이 대단한 걸 해요. 그 4년 동안에 가리킨 제자가 누구냐? 그게 자하, 자유, 증자, 자장이에요. 이 자하라든가 자유가 문학의 주제입니다. 예, 이두 사람 속에서 예제가 나와요. 이게 숫자가 영향을 받아서 한나라 이후에 제도와 법은 다 여기서. 그 다음에 증자의 제자가 소, 충, 청, 이런 문전적인 거죠. 그 다음에 자장은 아마 법가 쪽이 아마 자장 계열에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3세에 돌아갔어요. 나머지는 이제 논어강독 시간에 해야 되고 여기서 그래서 이제 사마천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 꼭 보세요. 높은 산을 올려다 보고 이게 경이라는 게 밝게 경자거든요. 이 경자가 이게 저 큰 대골 위에 그 햇빛이 쬐는 거를 경자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먼 길이라고 그랬어요. 높은 산을 올려다보고 성인이 되는 길은 멀잖아요. 그래서 먼 길은 간다는 말입니다. 비록 이룰 수는 없어도 마음이 그리움이 난다는 말이에요. 나는 공자의 책을 읽고 그 사람됨을 보려고 했다. 그래서 노나라에 갔을 때 공자의 묘당에 보관된 수레와 의고 얘기를 보았는데 제 생각이 그 집에서 예를 익히고 있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참 이게 배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계속 머물 수는 없어요. 떠나야 되니까. 그렇다고 떠나니까 아까워. 마치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어? 뭐, 기차는 8시에 떠나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공자님을 너무 존경하고, 어떻게든 이 사람하고 같이 한번 있고 싶은데,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벅거리고 배워야 하면서 떠나야 천하에는
한전에 영광을 누린 군주와 현인도 많았지만 죽으면 다 있습니다. 공자는 평민이었지만 그 집안은 대대로 학자들이 종가처럼 여겼다. 그리고 천자 왕으로부터 중국의 모든 사람이 이르기까지 육경을 논할 때는 공자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는 과연 성입니다. 이거는요, 이건 진짜예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총평이 그렇고요. 성인 공자, 그 공자는 언제부터 성인이 됐느냐? 이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 한나라가 천하통일을 했어요. 한나라가 천하통일을 했습니다. 그때에 중앙집권적 정치 질서가 확립이 돼요. 이건 뭐냐? 관료제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서양 사상에서 서양의 국가가 언제 처음 등장하죠? 근대에 등장해요. 고대에 있었던 국가는 폴리스, 사적 소유자들의 연합체예요. 땅을 소유한 사람만이 폴리스의 구성원이 될 수 있어요. 중세 때는 국가가 없었어요. 근대에 와서 국가가 만들어졌죠. 근대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뭐 루소는 사회계약서를 얘기하는데 그거하고 설명 안 돼요. 국가는 교회에서 만들어졌어요.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친교를 통해서 교회라는 영성체를 만들어갑니다. 거기서 국가라는 개념이 나와요. 근대 국가. 그래서 사실 근대 국가의 형성을 알려면 신학을 하셔야 돼요. 카톨릭, 토마스 아퀴나스 그쪽.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뭐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이 관료제가 설립됐어요. 그럼 관료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정부직이 있고 중앙. 옛날에는 봉건국가는 나라가 조그맸잖아요, 이렇게. 여기 관료가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이제 통일국가가 생기게 되면 지방직과 정부직이 있다는 거예요. 정부직 공무원이 있고 지방직 공무원이 있는데 지방직이야 그냥 내버려둬도 돼요. 그러나 정부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관료가 대량을 쓰고 있을 때 관료를 어떻게 길러낼 거예요?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시에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모든 학제가 공개돼 버렸어요. 순수전국 시대 그 전쟁통 진나라 때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지식이 수요가 됐는데 그래서 천하에 있는 그 학교 제도를 다 모아요. 그래서 손익되게 얘기합니다. 근데 딱 보니까 그게 공자의 학원에는 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학자가 있는 게 아니라 교과까지 있어요. 육경이라는. 게다가 효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요 개사전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는 뭐라 그래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대학의 돈은 명덕을 밝히고 백성을 백성과 친밀하게 오겠어요. 이게 친교 같은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다음에 지성한 것에 머무는 이것이 있다. 이러한 제도 아래 어떻게 할 거냐? 오지역 영영도고 천하다 선지 기록하고 이게 쫙 있어요. 게다가 육경이라는 건 다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라 사람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공자가 우리 한나라가 성립되는 것을 예상하고 이걸 다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공자는 완전히 그냥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공자의 제자들이 이 손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순자의 제자인 이사가 조나라 땅에서 순자한테 배우고 진나라로 갈 때 진을 살린 지구 같아요. 그때는 대나무니까 국서죠.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바로 그 여시춘추에 보면은 그 농서가 네 편이 나와요. 효경이나 그걸 갖춰봤을 때 그 순자의 문화들이 한 나라의 정치 제도를 다 완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숙성통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공자 제자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념체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농사를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모여 살아야 되잖아요. 이 효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농사를 지려면 이렇게 농사라고 하는 건 집약적이에요. 모내기 추수할 때는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농시를. 그때 모여 살아야 된다고요. 모여 살려면 기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세워요? 여기서 가부장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효제 신앙이 기본인 거예요. 효제를 행하는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덕이 있는 왕은 나라를 세울 수 있고 천명이 가고 그래서 효와 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말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론 근거를 쓴 게 효경이에요. 효경이 공문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라는
사회경제조도 완벽하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주요 계사전 있잖아요. 계사전의 요지가 뭐예요? 그 중에서 한 글자만 말씀드릴게요. 계사전에 보면은 여기 태극하니 여기에는 태극이 있어요. 이 거대한 우주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조선의 선비들이 중국에 갔어. 워낙 땅이 큰 거예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은 순정적으로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자연주의적 낙관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자연의 흐름에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그 자연이 뭐냐면 바로 여기 태극. 이게 자연이 장사가 말하는 자연이란 말이 그런 거예요. 스스로 그러는 거거든요. 여기 태극하니. 그 다음에 태극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양의가 나와요. 양의가 나오죠. 양의에서 사상이 나오고 사상에서 팔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팔계만 알면은 우주의 변화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자연주의적 낙관주의라 그래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연주의적 낙관주의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나태해져요. 근데 육아에는 또 도덕적 엄격주의를 얘기하는 책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 중용이죠. 중용 신경이 있었던 거예요. 중용이 구경과 신경으로 나눠져요. 중용 신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라에서 봤을 때는 공자가 한 나라를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천이 사기를 쓸 때 이 사기가 참 이게 유서가 깊은데 보세요. 본기가 있잖아요. 사마천. 혼자의 기록은 12개입니다. 그 다음에 제후의 기록이 원래 이게 몇 개가 돼야 되냐면은 이게 저기 사실이 28개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보시면 이게 천하잖아요. 천하를 네 동문에서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에 하나씩 7개, 7개, 7개 이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28수가 이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사마천은 여기다가 2개를 더 얹어요. 그래서 30개를 만들어요. 그게 진승 오왕 그 사람 집어넣고 공자를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공자를 왕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가 다음에 열전. 제후는 원래 72개가 돼야 되는데 2개를 빼서 여기 올린 거예요. 그래서 사마천이 본기는 12개, 세가는 30개, 열전은 70개. 이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공자가 사잖아요, 사. 공자는 평민이네, 사. 공자를 대부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마이가리 대부죠. 근데 이런 사를, 이게 2개 특진해가지고 제후에다 갖다가 본 거예요. 그래서 사마천이 공자를 얼마나 존경했을까? 그 공자를 존경한 사람이 이게 이때부터 된 거예요. 이게 공자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공자가 인류의 성인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건 역사가 그런 거고 공자님의 책을 보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절박함, 간절함 그게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논어 학기편을 갖고 그거를 하려고 합니다. 학기편 다 못해요. 몇 개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논어에서 좀 궁금해 하시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할 거는 이제 공자의 제자들의 얘기인데, 이건 보세요. 공자의 제자 12명인데, 이거는 12개죠. 사마천의 랭크예요. 여기까지는 법, 여기까지는 뭐 정치, 여기까지는 외교, 여기 문화. 이게 랭크가 돼 있어요. 이 자장이 11번째, 증자가 12번째로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공문의 거대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간단히 그 사람들의 특징들을 기록을 해보시면 돼요. 강의는 여기서 총장님 시간에 맞으니까 이게 책을 지금 5권을 요약을 하려다 보니까 도저히 이게 안 되는데 속성인데 제가 이건 뭐 재미있게 들으셨습니까? 재미있었어요? 그 논어강독 시간에